스캐너하고 나중에 비선형이 있잖아요. 그쪽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장비가 되게 비싸. 소프트웨어 하나에 뭐 2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팍팍팍.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특허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LPM 있는 것들은 되게 싸. 사실 이거 뭐 나도 이거 보면서 뭐 이게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이저만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렇죠? 뭐 특별한 건 사실은 없는 거거든. 뭐 그러니까 야기네들이 유니크한 기술은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일 이렇게 유사하게는 뭐 전류해가지고 뭐 외국 보여주고 그런 거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비는 되게 싸요. 네? 아, 싸다라는 기준이 참 내가 말씀드리기가 이거는 스캐너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키언스에서 나온 레이저가 사실은 따로 사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쓰는밖에 안 해요. 예, 그게 굉장히 저렴한 레이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풀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아까 디스토션 어널라이저 이런 것들 다 사면 한 3,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3천? 비싸. 스캐너는 그럼 예, 스캐너는 또 따로 다 있죠. 스캐너 쪽에 관련된 거는 또 한 4천?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모 회사 사!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풀셋으로 다 싼 거야. 그럼 2억. 아무 필요가 없는데 마이크로 스피커 만드는 회사에서 막 이런 걸로 사고 근데 이거 왜 샀는지 물어보니까 뭐 근데 사라 그래서 일단 다 샀다고. 나중에 또 뭐 왜 안 샀니 욕 들으면 다 샀다 그러고 2억 들었다 그러더라고. 마이크로 스피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9천만 원대 되면 떡을 칠 수 있는 뭐 진공 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클리펠 장비는 클리펠 박사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부분을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클리펠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다뤄보고 이론적으로도 좀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비도 제가 좀 많이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대학원 때 뭘 만들었냐고 하면 이렇게 측정 장비를 만든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랑 같이. 삼성전자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음장 프로세서 쪽 할 때 자동 음장 보정을 하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 장비 그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온 데다가 이제 측정 장비회사 사장님 그걸 개발한 사람한테 메일 다 보내가지고 기술적인 자료도 받고 그때 해가지고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리스나 인시 설립자나 이렇게 클리펠 설립자 이런 분들 실제로 엔지니어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클리펠이라는 양반은 그 스피커 비선형성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을 전공을 한 사람이죠. 그 스피커라는 학문이 오히려 우리나라 스피커 관련된 과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음향 스피커 관련된 국제학회도 중국에서 개최를 해요. 놀라워요. 근데 페이퍼가 200개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11월 달에도 초에 있는데 오라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암울하죠. 우리나라는 학과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대학원 과정도 없는데 거기는 난징대부터 해가지고 대만만 해도 되게 많아요. 북경대부터 되게 많더라고. 워낙에 크니까 많이 하니까 산업적으로. 참 이런 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스피커를 연구를 하려면 지금도 스피커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음향학회나 아니면 오디오 전공하시는 물어보면 이게 참 연구하기가 힘든 분야예요. 왜냐 그러면 전자공학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좀 어차피 맞죠. 진동하고 막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진동판 이런 거 보면 소재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리고 물리학적인 개념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소리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음향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일이 학제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음향을 딱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은 음향이라 그러면 딱 음향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뭐 기계하다가 이거 한 사람, 뭐 전기하다가 이거 한 사람, 물리하다가 이거 한 사람, 음악하다가 이거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광범위해. 그래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학문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전자 쪽에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진동판 있는 것 쪽 있잖아요. 뭐 소재로 들어가가지고 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뭐 바이오 물질을 써야 되고, 복합 물질을 써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다가 진동파 재질이 또 복합 물질로 갔다가 뭐 바이오 쪽을 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충은 알겠지만. 근데 사실 기계하는 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부 다 기계적인 파라미터들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또 기계 하시는 사람들한테 또 뭐 등가외로 나오면 또 완전히 뭐 까막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밌네. 그래서 음향하시는 분들은 논문은 많은데 참 발표하기가 뭐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 같은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이상한 데 가서 발표를 해요. 질문 안 나오게 일부러. 이상한 데 가서 발표를 하면 아무 질문 안 나와. 뭐 재료공학회 가가지고 스피커 막 등가위를 해보면 누가 질문할 겁니까? 지금 뭐지? 막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년쯤에는 이게 직접 만드신 클리펠 박사를 제가 한번 초빙을 할 거거든요. 되게 오고 싶어 해. 그리고 오늘 나와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동영상하고 있잖아요. 많은 파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클리펠 박사가 자기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를 저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릴리즈 하는 거 말고, 그래서 내가 PDF로 보내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뭐 이런 왜곡이 됐을 때 만들어진 소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기 어렵거든.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툴이 있지 않은 이상은 되게 어렵잖아요. 인위적으로 시그널을 그렇게 됐을 때 왜곡을 시켜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교육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아마 더 스펙타클한 교육이 다음 기회에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밌는 교육이 있어요. 오늘은 동영상 많이 없죠?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LPM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먹고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레이저로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전압 전류에다가 레이저까지 푹 붙여가지고 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립, 이거 다 AS 페이퍼에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DB랩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게 두 가지를 받았을 거예요. DB랩 지금 이거 받으셨죠? 이거 R&D를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206 버전이 Win7, Win8까지 다 지원이 돼요. 근데 다 돌아갑니다. 예. 이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던 게 이게 SCN 스캐닝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면 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하면요, 그 스캐너로 스캔을 한 결과 있잖아요. 스캔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거는 이 두 가지. 이게 이렇게 잘 떠야 됩니다. 혹시 안 뜨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을 내가 딱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 예래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버리든지 채로 까시든지 이렇게. 일단 스캔 예제 파일 안 줬구나. 다음 주에 오면 돼, 그렇게.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안 올 것 같아. 다음 주 휴가 중이라서 정말 곤란해, 그러면. 야, 그거 내 맘이니까. 오기로 해서. 그거는 그게 클리펠 홈페이지 있잖아요. www.clipel.d로 들어가 보면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예제 파일 다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다는데. 너무 많이 접속을 해서 이게 안 되나? clipel.d로 들어가면요, 트레이닝이라는 옆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1번, 2번 일단 있잖아요. 예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구입하신 분들이 있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 분들은 3, 4, 5, 6, 7까지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1번, 2번 스캐너까지만 보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연결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R&D 버전 하면 이렇게 뜨고요. 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DB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저는 3, 4, 5, 6, 7 다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음 교육 시간에 하려고 해놓은 거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1번, 1번밖에 없을 거니까 1번을 이제 이렇게 해서 로딩을 하면 이게 쭉 떠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다 되시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저도 좀 앉아서 할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게 보면요. 지금 우퍼 4인치를 갖다가 공기 중에서 이제 잰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0.005V 있죠. LPM. 1A, 1A. 1A, 1B, 1C, 2A, 2B, 2C, 2D, 3A, 3B, 3C, 3D, 4, 5A, 5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딱 하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 6개 뜨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언체크를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체킹을 하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하나씩 볼까요? 예, 이렇게 이게 테이블 리니어 파라미터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크게 나오거든요. 예. 이 보면 이게 정기적인 파라미터 있잖아요. 정기적인 파라미터 해가지고 RE, LE, L2, R2 이건 아까 고주파수에서 에디 커런트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기적인 등가루로 바꿔준 거고 FPS가 공기 주파수. 그래서 미케니컬 파라미터로 레이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했을 때 미케니컬 파라미터가 MMS, MMD. MMD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쟀을 때, 진공에서 쟀을 때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RMS 기계적인 이게 미케니컬 레지스턴스 값이라고 그랬고, CMS는 이거 스피리스의 역수인 컴플라이언스 얼마만큼이나 순응하느냐. 이거 역수가 0.307분의 1로 해주면 3.16이 나옵니다. 이게 뉴턴 퍼 밀리미터라고 그랬죠. 1mm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필요하느냐. 이게 얼마나 딱딱한 정도죠. BL 값 3.075. 이게 3.075면 우퍼나 이 정도. 이게 우퍼였죠, 참. 예, 우퍼 정도 되는 거고. 그럼 란다. 이게 크립 팩터예요. 0.06. 이렇게. 그 다음에 로스 팩터 나오죠? 효과. 그 밑에 나오면 이제 VAS 해가지고 이게 등가 최적 나오고 효율 나오고 SPL 값 나오고 쭉 밑에 있는 거 RMSE 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RMS 에러 G는 임피던스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게 RMS 에러인데 2.78%면 굉장히 이제 잘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RMS 에러인데 HX 이거 변이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변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 얘 RMS G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매그니튜드 커브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잘 맞아 들어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MSE HX 같은 경우에는 변이 커브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피팅된 게 잘 따라가느냐 그걸 봐주는 거예요. 네. 지금 얘가 이제 매저도 된 게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식으로. 이거 피팅이 이렇게 간 거고 거의 맞게 나오죠. 6가지가 크립이에요. 크립. Q 값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요렇게 해서 만약에 Q가 1 정도 됐다고 하면 0.71 됐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시그널 캐릭터리스틱 있죠. 이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두 번째 클릭. 케이블 이거는 테이블인데 시그널 특성 있잖아요. 신호 특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로 보이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신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볼테이지하고 커런트하고 변이하고 SPL하고 이런 게 쭉 있죠. 예를 들면 볼테이지인데 피크값 AC값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SNR 값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냐는 거. 20dB 밖에 안 되죠. 다음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SNR이 17dB 밖에 안 돼요.
자, 디스플레이 같은 SNR이 14dB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작죠. 적어도 20, 30dB 이상이 돼야 dB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신호대 잡음배 레벨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위에 딱 경고가 떠 있죠. Increase Stimulus Voltage라고. 입력 볼테이지를 좀 더 키워놓는 거예요. 이건 0.005는 4인치 우퍼를 잴 때 0.005볼트 너무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기냐고 하면, 그래서 얘 아까 그 변이 커브 있잖아요, 변이 커브. 얘 있죠, 얘 X는, 얘는 누르면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세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 그리고 현재 창 말고 이전에 뜬 창을 다 없애주려면요, 얘를 하얀 바탕에 까먹어 눌러주면 돼요. 이거는 다 없애주는 거고, 이거는 현재 있는 거는 살려놓고, 이전에도 계속 열어주면 이전 것도 계속 밑에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거든요. 현재 창 말고. 그건 다 지워주는 역할을 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보면 그 아까 변이에 관련된 게 얘가 그렇게 깨끗하게 사실은 여기 이밀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고주파수 여기가 몇 헤르츠지? 1km 이상에서 노이즈에 묻혀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한 신호를 좀 크게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0.8로 0.1로 한번 가볼게요. 0.1로 크게 했을 때 0.1로 가면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아까 0.005였고 이게 0.1, 그 다음에 0.8 이렇게 갑니다. 그쵸? 다시 0.005예요. 0.005가 되니까 여기 아까 신호를 더 크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0.8로 갈게요. 아예 그냥 1B로 해가지고 크게 가니까 Reduce Stimulus Voltage라고 나오죠. 너무 크게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크게 들어갔냐? 이게 전류중을 보십시오. 여기 엄청난 에러가 떠 있죠. 이렇게. 이 SNR이 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도 확보가 안 되고 너무 크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1V 정도로 짜닥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30dB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하나도 없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에러 메시지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테이블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전압에 대해서도 44dB 확보가 됐죠. 전류는 37dB 확보가 됐고, 변이도 33dB 확보가 됐죠. 여기까지 조금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요, 이번 예제는 어떤 거냐고 하면요, 이번 예제는 EA 버튼 보니까 LPM 500, EB는 LPM 2.6, EC는 LPM 16K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리니어 파라미터 할 때 대역을 너무 널리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F0가 100Hz인데 뭐 16km까지 보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에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LPM에서 500을 했어요. 근데 얘가 F0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F0가 얼마예요? 115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15인데 500까지밖에 안 본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 그쵸? 여기 임피던스 그래프로 보니까 50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피팅하는데 좀 에러가 많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피팅 에러들 나중에 보면 좀 크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아까 115였으니까 2.6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2.6kg 올리니까 이제 아무 에러가 없죠. 임피던스 커브가 적당하게 위에 가운데 이렇게 잘 이쁘게 잘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그거 낫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16K로 가볼게요. 16K로 가니까 뭐 저기 아주 고주파수까지 나오죠. 그래서 딱 바로 에러가 바로 뜨죠. Reduce Fmax to 20 곱하기 FS라고 바로 나오죠. 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변이 커브를 있는 것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커브 피팅할 때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이게 분할 진동으로 다 이게 들어갈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삼성전자 조성환 씨. 이런 것들은 왜 뜰까요? 이런 거. 네, 질문하면. 아까 이게 피크가 뜨는 것들은 뭔가 기계적인 진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뭔가 이 주파수에 뭔가 기생 진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떨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체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뭐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많이 생기면 나중에 특히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에러를 많이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 TS 파라미터를 낼 때는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할 진동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 이렇게 분할 진동 때문에 얘가 막 밀어주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이게 100Hz 같으면 한 2km 정도까지 어쨌든 이거 어쨌든 한 이 정도만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스피커 설계를 잘못하고 이렇게 뭐지 평판 이런 걸로 가면 사실 20km도 사실 높아요. 그 놀라운 거는 뭐 헤드폰이나 이런 거를 가보면 뭐 200Hz, 100Hz에서도 락킹 모드가 막 들어있고 그래요. 자, 락킹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헤드폰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헤드폰인데 그냥 SPL에서 보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 문제없이 잘 진동을 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진동하는 강체 진동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보면 굉장히 밑에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음악을 까먹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줘요. 안티페이즈가. 예. 이건 음악을 까먹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팍팍 트죠. 이런 부분이 도대체 왜 틀까라는 거예요. 자, 이때 진동을 한번 볼게요. 그 주파수에서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십시오. 이게 락킹 모드예요. 어느 주파수는 다 나오죠. 자, 이게 이거는 락킹 모드 아니고 이제 원주 모드의 최고 낮은 차가 락킹 모드예요. 이거는 이제 거기다 2차죠. 이거는 그래도 긁힘이 적어. 근데 이거는 진짜 긁힘이 많겠죠. 이렇게 가니까. 그쵸? 이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이스 코일이 어디에 담겼어요? 여기 달려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거 음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 서라운드 스파이더가 2개 다 잡아줄 때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게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생기는지 찾는 것도 궁금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다음 시간. 이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진동 모드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TV 스피커 보여드릴까요? TV 스피커인데 보십시오. 이게 이 스피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저주파수에서는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는.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는. 기계적인 운동은 연락이 하는데 음악은 떨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은 잡아주면 이게 올릴 수는 있어요. 예.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는. 이거, 실제로 음악을 재보면 이렇게 가다가 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여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 10km? 11km 정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잘 잡아주면요, 이거 20km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분할 진동을 없애줘가지고.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기서 까먹는 선만 보내, 까먹는 거.
여기는 강체 진동이니까 까먹는 소문이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까먹는 소문이 갑자기 커져버리죠. 안티페이즈가.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 여기서 갑자기 이거는 까먹는 게 이거보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준 에너지가 까내준 에너지가 똑같은데 Q1 더하기 Q2가 빵인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소리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물이 여기 일로 갔다 일로 갔다 같이 밀어줘야 앞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일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딘지만 정확하게 알고, 아, 얘가 좀 취약하구나. 그리고 이 가생의 부분도 취약하다는 게 나오면 돼요. 아, 여기도 취약하구나, 여기. 나오죠? 이런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보강하느냐? 보강을 해가지고 또 측정해보고, 보강해 측정해보고, 개닥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결론은, 이게 스티프니스 조절하는 거예요. 밴딩 스티프니스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더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페이퍼콘 있잖아요. 페이퍼로 돼 있는 페이퍼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페이퍼 형식으로 콘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십시오. 안티페이지 부분이 거의 없고 요게 있기는 하지만 얘도 굉장히 적게 이렇게. 아까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르죠.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음압도 보세요. 이런 것들도 보니까 막 아까 이게 막 이런 피크들도 없죠. 종이니까 적절하게 내부 손실이 있어가지고 댐핑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재보면 이런 부분에 이것도 고칠 부분이 있거든요. 몇 군데. 예. 이거는 같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같이 떨어져 버리죠. 이거는 이제 더 내줄 수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진동 질량 때문에 생기는 한계예요. 근데 요 밑에는 조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얘가 기계적인 진동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재버리면 이게 왜 안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진동을 하지만 안 나오는 부분, 그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모드 분석을 해요.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원주 모드, 방사 모드, 그다음에 인페이지, 아웃 오브 페이지, 쿼드러처 이렇게 다 분석을 쫙 해가지고 쫙 보면요, 이게 뭔지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방사 특성도 나오고요. 어느 지점을 그러면 얘가 고치냐는 게 어느 지점.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이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이게 서라운드가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게 아웃 오브 페이지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평면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안쪽에서부터 있잖아요. 이런 모드가 생겨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인페이즈 부분이 계속 안쪽으로 크게 모여가는 거잖아요.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진동 면적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면 1kg일 때는 1kg다 그러면 이 바깥 전체가 다 되다가 2kg 되면 요만큼만 2kg가 방사하고 3kg 이만큼 방사하고 4kg 이만큼 5kg, 10kg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왜? 진동 질량도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 특성도 좋아져요. 진동 면적이 줄어들면. 그렇게 되려면 이게 모달 라인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평만 스피커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쫙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힘은 여기서 주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힘을 내가 여기서 주면 여기 이렇게 휘어버릴 거잖아요. 그죠? 힘 지점에서. 근데 이게 콘 쉐입으로 되면 요쪽으로 오픈할수록 밴딩 스티무스가 커지는 거예요. 콘을 가지고 확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꽃갈콘을 가지고 확 밀어보면 이게 이렇게 확 아닌다고. 넓적한 걸 확 밀어보세요. 그러면 내 잡았는 부분부터 확 휘어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확 휘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방사 특성부터 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진동 모드가 나와가지고 주파수 특성이 엉망이 된다. 그러면 평평하지만 이게
센터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스티프니스를 조절을 잘 해줘야 돼. 밑에다가 립도 달아주고 있잖아요. 조절을 하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와요. 평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예. 너무 이거 작업성인데 다음 주 다 계속 다음 주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래서 아까 그 20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3A부터 3D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에브리징 횟수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16번, 32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여러 번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번 측정을 해준다는 말은 내가 그 반복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가면 SNR이 3dB씩 계속 좋아지거든요. 왜냐? 노이즈 특성은 되게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비해서 신호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호는 계속 누적되고 노이즈는 계속 이렇게 확률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3dB씩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로 가지고 확인해 볼까? 이 전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다 이게 내가 4번을 클릭해주면 4개가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게 약간 4개 한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짠 하면 이렇게 보나? 이게 더 낫나?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는 거의 100 좀 미치죠. 근데 여기는 100이죠. 노이즈 레벨이 그렇죠? 100이고 이게 갈수록 아마 여기는 이제 훨씬 이번에 더 낮죠. 값을 보면 여기 이게 제일 낮고 노이즈 레벨이 제일 낮고 많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다음에 노이즈 레벨이 되게 큰 것 쪽으로 가죠. 이거는 100 정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 이거는 좀 더 낮고 3dB 더 낮은 거. 이거는 거의 뭐 110 정도 되는 거니까 계속 노이즈 레벨이 줄어들죠. 예,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SNR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예, 그 SNR 양을 받아도 내가 테이블에서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하면 되죠.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측정할 때 있잖아요. 여러 번 측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환경 무향실에서 뭐 암소음 레벨도 굉장히 뛰어나고 흡음 차음 확실하게 되는 데 같은 경우에 뭐 한 번 해도 되겠지만 뭐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해요. 그 반복 측정해가지고 여기 보면 잴 때 있잖아요. 여기 오퍼레이션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에브리징을 몇 번 할 건가 나와 있잖아요. 32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뭐 많이 하려면 100번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128번까지가 있는데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근데 뭐 한 1초 정도니까 뭐 재은 게 그러면 128초 같으면 뭐 한 2분만 재면 되는 거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뭐 16번에서 32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요. 맨 처음에 인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막 여기서 막 써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내가 맨 처음에 측정했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보들이.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아까 다이아메타를 집어넣으면요. 아까 유효 반경이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면적이 지가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예. 그 다음에 그 커퍼인지 알루미늄인지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머티리얼들이 이런 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티드 파워는 제가 넣어줄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임피던스, 공식 임피던스 넣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DCR 지가 채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공식 임피던스 값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맥스 값이 있잖아요. 2600까지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대충 본다고 하면 F0가 한 130Hz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 되면 20을 곱해주면 260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레졸루션이 여기 보면 20Hz 이상에서 옥타브당 19개 이제 그 주파수를 이렇게 옥타브당 이렇게 조밀하게 넣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기 전에 노이즈 플로우를 한번 DC랑 노이즈 플로우를 한번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이거는 꼭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SNR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은 인풋은 센서를 내가 뭐로 쓸 거냐. 레이저 쓸 거냐, 마이크로폰을 쓸 거냐. 그 임피던스만 된다고 하면 이 두 개 다 필요가 없겠죠. 두 개 다 체크를 꺼버리면 임피던스 측정이 되는 거. 아까 뭐 질량 주가법 이런 거 할 때는 다 필요 없잖아요. 레이저도 다. 일단 저걸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개 이제 채널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보통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대시그널이 있잖아요. 로우 센시티비티 스피커 2가 이제 하이 센시티비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구성하기 나름이니까 메소드에서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할 거냐, 뭐 어디셔널 매스 부가 질량법을 이용할 거냐, 그다음에 박스 추가법을 이용할 거냐, 뭐 이런 거 프리에서 할 거냐, 실드 인클로저, 시리즈 저항 같은 경우는 SNL에 낮을 때 그 시리즈 저항을 달아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BL을 내가 이렇게 딴 데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을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불러 오는 값이 우선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내가 정확한 값이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불러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덕턴스 모델을 이제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리크냐, 라이트냐, LR2 모델이냐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내가 그래프로 보면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고 아까 RMS2에 G 있잖아요. 그 에러가 떨어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뭐 0. 몇 프로 차이예요. 뭘 쓰더라도.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인덕턴스 모델을 쓰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LPM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질문 있으면 더 받고, 여기 되게 장비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20분 뒤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고. 시험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집이 아주 걸작이에요. 답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고 답이 다 답일 수도 있고 하는 아주 골 때리는 시험 문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실제 해보면서 있잖아요. 그 답을 한번 다 체크해 보면 지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겠다. 다음에 다 답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도 사실 답을 다 몰라. 클리펠 아저씨도 지도 답을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답이 이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번에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답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 설문지 다 해놨으니까 그거 이렇게 다 드릴게요.